쿼크에서 빅뱅까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수업에서는 지난 수업에 이어서 시간과 공간이 어우러지다의 두 번째 시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뉴턴 중력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뉴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수상대성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 면인데, 우선 하나는 그 뉴턴 중력에 보면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질량이 이제 있으면 그 힘이 즉각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서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해서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태양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태양이 사라지는 것을 이 지구는 언제 알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 뉴턴 중력에는 그냥 그 시간과 관계없이 그 힘이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태양이 이제 사라지는 즉각 이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 사라져서 지구는 이 공전 궤도를 벗어나서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 특수상대성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이 특수상대성에서는 이 어떤 물질이나 이 정보도 빛의 속력보다 더 빨리 전달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특수상대성과 맞으려면, 그러니까 태양이 사라진 다음에 그것을 지구에서 알려면 아무리 빨라도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8분 19초 이후에나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뉴턴의 중력은 특수상대성과 맞지가 않다라는 거고, 이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뉴턴 중력은 이 뉴턴 중력의 그 근원이 질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니까 그 질량이 근원인데, 특수상대성에 오면은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수상대성에 뭐와 연결될 거냐를 보니까 이 질량이 이제 에너지의 일부였죠. 그래서 이 그 운동량이 생기면, 그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질량 에너지에 추가해서 이제 이 운동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생기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 뉴턴 중력에서는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자와 무관하게 다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상대성에서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것도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특수상대성하고 안 맞는 면을 이제 어떻게 하면 맞게 고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중력 이론을 이 특수상대성에 맞게 고쳐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시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여서 쉽사리 해결을 못하고 이 천재라는 아인슈타인도 무려 10년이나 걸려서 1915년이나 돼서야 그래서 이제 이 완성된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상대성 이론은 그 중력과 이 시공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제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과 맞는 중력 이론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러니까 특수상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성립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성립한다.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면 그 중력이 있는 그 이제 지역에서 그 가까운 영역, 그 근처에서 성립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영역과 서로 비교할 때는 이 특수상대성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더 일반화된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상대성 이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차츰 여기서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분이 여기는 그 휠러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 Space Time tells matter how to move, 그 다음에 matter tells space time how to curve. 자, 이런 말로 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이제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이제 이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찾아내는데 단서가 됐던 것이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의 성질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본 건데, 그러니까 그 결과 알아낸 것이 바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등가 원리는 그러니까 어떤 실험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이 갈릴레이가 맨 처음에 했던 실험이죠. 모든 물체는 이제 똑같이 자유낙하한다라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 갈릴레이가 이것을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물체 두 개를 떨어뜨렸더니 이제 똑같이 떨어지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전설 같아요. 그 갈릴레오의 이 제자가 책을 쓰면서 아마 이렇게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갈릴레오가 했던 실험은 이런 이 피사의 사탑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워낙 빨리 떨어지고 떨어질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도 빠르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이 갈릴레오가 이 자신의 그 실험 노트에 남겨놓은 이 실험은 그러니까 이 물체를 이제 빗면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실험을 이제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천천히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두 물체가 같이 내려오는지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뉴턴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뉴턴의 경우에는 이제 진자를 사용해서 이 물체에 관계없이 진자의 주기가 다 같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걸 통해서 그 모든 물체는 이제 똑같이 자유낙하한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갈릴레오가 이런 실험을 했던 데는 그 이전의 주장,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이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천천히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갈릴레오의 이런 그 실험과 이거를 이제 뉴턴이 받아들여서 이 중력 이론을 세울 때 이거를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영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그 뉴턴의 그 이 중력 법칙을 보면 그게 이 힘이 이제 질량에 고배 비례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게 이제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중력의 그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이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이게 이 운동 법칙에 따르면 힘이죠. 근데 그 힘이 이 중력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질량 곱하기 중력장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지구의 중력장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질량이 두 군데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뉴턴도 이거를 이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나오는 질량과 이 오른쪽에 나오는 질량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정의된 질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왼쪽에 나오는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의 법칙이 정의하는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가해졌을 때 이 그 운동에 저항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물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운동의 법칙이 정의하는 질량이죠. 근데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질량은 중력의 법칙에서 정의되는 질량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이제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곰곰 생각해 보면 저 왼쪽에 나오는 관성 질량이라는 것과 오른쪽에 나오는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같아야 될 아무런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근거가 그냥 갈릴레오의 실험이었던 거죠.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운동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이 완전히 별개의 법칙이라서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같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질량이. 그래서 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약간 등가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뭔지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중력의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그럼 진짜로 모든 물체가 이제 똑같이 자유낙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상에서는 그렇게 경험하기가 또는 확인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특히 이제 공기가 존재하면 공기 저항 때문에 이제 이 불명확해지는 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물체가 똑같이 떨어지는지 확인해보는 이 실험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그 달에 갔을 때 그 달에 갔던 이 아폴로 그 우주선의 우주인들이 이 달 표면에서 실험한 것 영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이 나사에 있는 거대한 진공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이 공기 다 빼고 이렇게 볼링공하고 깃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 영상을 이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in my left hand I have a feather. In my right hand a hammer. And I guess one of the reasons we got here today was because of a gentleman named Galileo a long time ago who made a rather significant discovery about falling objects in gravity fields. And we thought that where would be a better place to confirm his findings than on the moon. And so we thought we'd try it here for you. The feather happens to be appropriately a falcon feather for our falcon.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ground at the same time. How about that? It proves that Mr. Galileo was correct in his findings. This is NASA's Space Power Facility near Cleveland, Ohio, and it is the world's biggest vacuum chamber. It's used to test spacecraft in the conditions of outer space, and it does that by pumping out the 30 tons of air in this chamber until there are about 2 grams left. And it's kind of got an eccentric construction, which is part of its history. It was built in the 1960s as a nuclear test facility to test nuclear propulsion systems, and that meant that they built it out of aluminium to make the radiation easier to deal with. Aluminium is not the best thing, the strongest material to build a vacuum chamber out of. So they built an outer concrete skin, which is part radiation shielding and part an external pressure vessel, so that this thing can take the force that's present on the outside when it's pumped out to the conditions of outer space. And drop them at the same time to see which fell fastest. The true nature of gravity, we have to remove the air. It takes 3 hours to pump out the 800,000 cubic feet of air from the chamber. Okay, we dropped 2 Millitor in the last 30 minutes. But once it's complete, there's a near perfect vacuum inside. 6104 manual, 10% open. Station 1, go for drop. PCV 30-1, pressure set point at 240 psi. We are go for drop. Exact. Look at that. They came down exactly the same. Wow. Look. Watch right there. Look at how they hit right there. Exactly. You're back on the side. Exactly the same. Feathers don't move, nothing. Look at that. That's just... Isaac Newton would say that the ball and the feather fall because there's a force pulling them down. Gravity. But Einstein imagined the scene very differently. The happiest thought of his life was this. The reason the bowling ball and the feather fall together is because they're not falling. They're standing still. There is no force acting on them at all. They weren't. 자, 이제 그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이제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물체는 똑같이 자유낙하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중력에 대해서 이제 뭘 얘기해 주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일단 그 두 질량이 같으면 결국 이 중력이라는 힘과 우리가 관성력이라는 걸 앞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좌표계가 가속되고 있어서 느끼는 그런 이 가상적인 힘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질량에 정확하게 비례를 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중력과 관성력을 이제 구별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가속되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위로 약간 가속이 되겠죠. 그럼 그 가속될 때 어떤 느낌을 받죠? 예, 여러분들이 뭔가 내 몸무게가 늘어난 느낌을 받아요. 위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엘리베이터가 가속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느낌은 중력이 약간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거죠. 반대로 내려갈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래로 가속이 되면 여러분들이 내 몸무게가 조금 줄어든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이제 자유낙하를 하겠죠.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들이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사용하는 좌표계가 가속이 되면 그 가속되는 효과가 중력의 효과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아예 자유낙하를 하면 중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것까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하면은 그때 막 그 가속도가 막 변하죠. 그럼 내 몸은 그 가속도가 막 바뀌는 거를 그러니까 중력의 방향이 막 바뀌는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느끼고, 이렇게 뚝 떨어질 때는 중력이 없어진 것처럼 느끼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비행기, 특히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큰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모함 그 짧은 거리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되니까 굉장히 빨리 출발해야, 그러니까 큰 가속도로 출발해야 되고, 멈출 때도 뜰 때보다 더 큰 가속도로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조종사가 받는 느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중력이 굉장히 세져서 내 몸무게가 몇 배로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로켓으로 우주에 가는 그 우주 비행사도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거의 이 평소에 느끼는 그 중력 가속도의 이제 10배까지 이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투기 조종사나 이 우주인들은 그런 걸 견디는 훈련을 이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력이 10배로 세져서 내 몸무게가 10배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견딜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혈액 같은 게 아래로 막 중력 방향으로 쏠리겠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군 같은 데서 하는 원심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큰 가속도에서 이제 이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티는 이제 그런 훈련하는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주고 앞에 보고 다리 주고 뱀 주고 계속 보세요. 계속 주고 좀더 그만하세요. 6지 4초 만에 50 빠르셨어요. 심호흡 깊고 크게. 자, 이상에서 살펴본 이 중력의 성질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낙하하는 좌표계에서는 이 중력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하고 중력을 이제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중력 가속도하고 정확히 이제 같이 자유낙하를 하는 그 좌표계에서는 내가 아무런 중력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게 없는 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좌표계를, 가속되는 좌표계를 잡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럼 그 중력의, 그럼 도대체 중력이라는 게 어떤 힘이냐라고 물어보면, 글쎄, 일단 먼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좌표계를 잘 선택하면 그럼 그 중력이라는 게 완전히 없는 그런 좌표계가 이제 존재하느냐.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중력을 못 느낀다 그랬죠. 예. 근데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에서 내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하고 같은 중력 가속도로 가속이 되고 있는 경우하고 구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자유낙하를 하는 것과 태양에서 자유낙하를 하는 것을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알 수 있느냐 라는 이런 의문이 들죠. 자유낙하하면 중력이 다 없어지면 내가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지 태양에서 자유낙하하는지 구별이 안 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지구하고 태양의 중력이 그럼 똑같다는 얘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만드는 중력장과 이렇게 가속도의 효과가 그럼 완벽하게 같지는 않을 것 같죠. 그 지구하고 태양은 달라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어떤 면이 이제 다를 거냐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의 효과와 이제 실제로 물질이 만드는 중력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어 보면,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받는 이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지구 중력장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그 크기가 우리는 다 9.8m/s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 엘리베이터의 위와 아래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아래는 지구에 조금 더 가깝고 위는 지구에서 조금 더 멀 테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좌우로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운데서 받는 이 중력장의 크기하고 왼쪽 오른쪽은 방향이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니까 이쪽으로 약간 기울겠죠. 근데 그래서 이 자유낙하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 엘리베이터가 줄이 끊어져서 자유낙하를 해요. 그러면 그 자유낙하하는 건 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자유낙하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엘리베이터의 가운데에서는 정확하게 중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요 양 엘리베이터의 끝쪽, 그러니까 위아래 쪽하고 좌우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위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요 아래쪽은 그 실제로 중력장보다 약간 더 이 작은 속도로 자유낙하하고 있죠. 그래서 요만큼의 중력이 남을 거예요. 반대로는 이쪽은 그 실제 중력보다 더 빨리 자유낙하하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남을 거고, 이 좌우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는 약간의 힘이 남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 힘을 우리는 이제 기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그러니까 이 물질이 만드는 중력장하고 순전히 가속도에 의한 효과에 의한 차이 같은 것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중력장이 아니라 이제 그 기조력이라는 걸로, 그 중력장의 이 거리에 따른 차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남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중력의 실질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물질이 만드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더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럼 중력의 본질이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서 이 새로운 원리를 하나 제안하게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에 결국 그 자유낙하하는 좌표계에선 중력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엘리베이터 한 전체에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사적으로 없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그 작은 기조력이 생기는 그 차이만 무시하면 이 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자유낙하 좌표계가 우리가 그 전에 이 이제 특수상대성에서 생각했던 그런 관성 좌표계 같은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좌표계에서는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좌표계는 그냥 특수상대성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것을 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자유낙하하는 좌표계는 그래서 그냥 관성계하고 똑같다. 그래서 서로 다 동등하다. 그리고 그런 좌표계에서는 이 특수상대성을 비롯한 모든 물리법칙이 이제 똑같이 성립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자유낙하하는 좌표계에서는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거 등등이 다 그러니까 이 성립을 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도 성립할 거고 이제 이런 걸 이용하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부터 중력이 있는 좌표계로 좌표계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관찰자와 그 엘리베이터 밖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 여기 보면 이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특수상대성이 성립하는 이 관성좌표계 같은 건데, 밖에 있는 이 정지해 있는 이 관찰자에게는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럼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차이를 주느냐,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또 좋은 예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유낙하하는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에서 이 승강기를 타고 있는 관찰자와 그 밖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다르게 이제 판단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주 중력이 없는 데서 이런 엘리베이터가 그냥 둥둥 떠 있어요. 무중력 상태에서. 그럼 여기를 이제 빛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특수상대성에 따르면 그냥 빛은 직진하죠.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이 우주 공간에서 가속이 되고 있다 그래봐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 타고 있는 관찰자는 이 빛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러면 대충 포물선 비슷하게 이렇게 빛이 휘어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내가 가속되는 좌표계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등가 원리를 하면서 뭘 말했냐 하면 이 가속 좌표계를 쓰는 것과 중력이라고 하는 걸 구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이 똑같은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요 가속을 갖는 요 지구에서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빛을 관찰한다면 요거하고 똑같아야죠. 그럼 빛이 이렇게 휘어져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중력의 효과가 뭐냐? 그러니까 빛이 직진을 안 하고 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빛이 휘어지느냐? 그러면 그거는 그 공간 자체가 이제 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공간 자체가 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력이 있는 데 있는 관찰자는 중력의 효과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는 효과로 이제 보일 거다라는 거죠. 자, 이 똑같은 내용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낙하하는 좌표계,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이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근데 그럼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관찰자에게는 그냥 특수상대성이 성립하죠. 그러면 그냥 빛이 이렇게 직진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자체는 이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계속 가속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빛은 이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휘어서 가는 걸로 보이겠죠. 그럼 이 밖에 있는 관찰자는 이제 똑같이 추론할 겁니다. 아,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휘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실험을 이번에는 빛이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그 경우에는 잘 따져보면 이 빛이
그 진동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아래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 빛의 진동수가 달라진다. 근데 이거는 이 중력이 있으면 이 중력의 이 물질에 더 가까운 데 있느냐 먼 데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빛의 진동수로 따지는 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게 도플러 효과 같은 걸 이제 고려를 해야 돼서 이거를 이 중력에 따라서 시간도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시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이게 자유낙하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시계는 그냥 특수상대성을 만족하고 일정한 이제 속력으로 이렇게 시간이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구에 이 높이가 다른 두 지점에 이렇게 시계 1과 시계 2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두 개는 이제 이 중력의 크기가 다르죠. 그리고 중력 포텐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더 높은 데 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가면서 이 관성계에 있는 시계하고 중력장에 놓인 시계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성계에 있는 시계,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 이 사람의 시계하고 자기 시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가면서 보면 이게 움직이고 있죠, 위로. 그러면 특수상대성에 따르면 시간 팽창이 일어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잰 시간이 실제 이 시계에 잰 시간보다 이 감마 팩터만큼 더 크게 재질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진 시간과 자, 내려와서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럼 이 두 번째 있는 시계하고 또 비교를 하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시계가 잰 시간이 시간 팽창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속력이 여기서 더 빠르죠. 자유낙하 했으니까. 그럼 이 감마2가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관찰자,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관찰자는 관성계죠. 그럼 이 시간이나 똑같아야 돼요. 일정한 시간이 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찰자가 생각하기에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팽창 효과가 이제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은 dt에 대해서 그럼 요게 더 감마2가 더 크니까 그럼 그만큼 d tau2 이 시계가 간 시간은 더 작다는 얘기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요 두 번째 지구에 더 가까운 시계는 요 시계보다 요 d tau 값이 더 작아요. 그 얘기는 더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 더 강한 데 있는 시계는 약한 데 있는 더 멀리 있는 시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중력이 작용하면 시간이 다르게 간다. 그다음에 빛이 있는 건 이제 거리도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 중력의 효과에 의해서 시간과 거리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깨달았던 거죠.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게 추론은 할 수 있지만 믿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뭐 관측이나 실험이 이제 무언가를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것이 결국 중력이 이제 굉장히 큰 데서 일어나고 이제 그래야만 이 효과가 이제 관측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별빛 멀리 있는 이제 별빛이 이렇게 태양 근처에서 보일 때 이렇게 오던 빛이 이 방향이 휘어서 우리가 보는 위치하고 실제 있던 위치하고 조금 달라질 거다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 별이 있던 위치를 알면 이 별이 이제 태양이 지나갈 때 약간 위치가 달라져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관측하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태양 주변의 요 공간이 이제 휘어진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별빛이 태양 근처를 지나갈 때 이게 관측이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 이거는 낮이란 얘기잖아요. 태양이 보인다는 얘기니까. 근데 낮에 별 안 보이죠. 예. 왜 안 보이죠?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 보일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은 절대로 실험이 불가능할 텐데, 자,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이거는 이 계기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우연으로 인해서 현재 달의 겉보기 크기와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이렇게 이제 일식, 특히 그 중에 이제 계기 일식이 일어나면 이렇게 완벽하게 가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달이 태양을 가려줘서 별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때를 노려서, 그러니까 태양 근처에 있는 별들도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요때 그 별의 위치를 다시 재보는 거죠. 그럼 평소에 별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태양 근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달라지나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재보면 진짜로 이렇게 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이제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거를 근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 실험이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게 1915년인데, 이때 유럽에서는 한참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쟁통이니까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저 실험을 맨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그 1차 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터키 흑해 근처에 이제 관측각을 썼는데 다 이제 실패하죠. 예. 근데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 실험을 이제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천문학자인 이제 에딩턴이 저걸 관측하는 실험팀을 꾸려서 이 두 군데, 한 군데서 확인하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멀리 떨어진 두 군데서 이제 각각 저 계기일식에서 그 별의 위치를 관측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종합한 다음에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예측하고 정확하게 이제 맞다라는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그래서 저 결과가 그때 이제 주요 일간지 같은 데 다 실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저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그 별이 태양 근처에서 휘어진다 이런 것만 확인했는데, 이게 우리 우주에는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진 이 천체들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는 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거대한 암흑 물질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집단이 있으면 빛은 안 내니까 거기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주변을 빛이 지나갈 때 휘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 블랙홀이 있으면 그 앞을 이렇게 그 은하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은하가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렇게 멀리 지날 때는 달라지지 않다가 요 근처에 오면 이렇게 빛이 휘어져서 이렇게 동그란 띠가 형성된다라는 걸 이제 보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실제로 멀리 있는 은하 같은 걸 관측해 보면 그런 게 실제로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뭔가 요 가운데 굉장히 뭔가 이 무거운 천체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옆을 지나오니까 사실 여기 보이는 요 동그란 링이 이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본 요 시뮬레이션에서 본 요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은하가 요 뒷면에 이제 뒤에 가서 있는 바람에 이렇게 이 동그란 링으로 보이는데, 잘 보면 여기가 은하가 몇 개가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은하가 몇 개가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저 허블 망원경에서 찍은 멀리 있는 은하 사진을 통해서 저런 중력 렌즈 효과가 굉장히 많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중력에 의해서 시간도 다르게 간다라는 것도 믿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으로 확인을 이제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을 당시에는 이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중력장 정도 변화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는 거가 워낙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자유낙하에 의해서 이 시간 팽창이 달라지는 정도인데, 뭐 물체가 자유낙하해서 속도가 나봤자 빛의 속력에 비해서 뭐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이제 그 시간 차이를 잰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50년대 뭐 이때쯤 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간을 정밀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이 테크닉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맨 처음에 이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 여기 있는 그 파운드 레브카 실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이 빛이라는 것이 자유낙하를 하면 정말로 이 진동수가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된 이제 기술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실험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빛도 자유낙하를 하면 진동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커진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1960년대 오면 드디어 이 원자시계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 원자시계라는 건데, 저 시계는 굉장히 정밀한 시계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 표준으로 저 원자시계를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 시계는 워낙 정밀해서 이 지구 중력에 의한 그 시간이 다르게 가는 것도 측정을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1960년대에 이 원자시계들을 하나는 지상에 그냥 놔두고, 이게 또 다른 것들은 이게 비행기에 태워서 비행기도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또 시간이 다르게 갑니다. 효과가 달라서. 그래서 등등을 해서 이 특수상대성에 의한 시간 효과, 시간 팽창 효과, 그 다음에 이 중력장에 의한 일반상대성 효과,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더니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이 맞게 결과가 나오더라. 진짜로 이 고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상대성 이론의 예측들이 다 이렇게 검증이 된 거죠. 이 특수상대성 효과도 그렇고 이 일반상대성 효과도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효과를 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빛의 속력 근처, 그러니까 근접하는 그런 속력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빛과 관련된, 빛은 항상 그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특수상대성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외의 경우에 일반적인 물체에서는 이제 보기가 힘들죠. 근데 일반상대성 효과도 마찬가지로 중력이 굉장히 셀 때만 효과가 크게 드러나니까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럼 지구의 중력이 크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일반상대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의 중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작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는 뒤에 우리가 이제 이 블랙홀 같은 거를 다뤄보면 이제 이 느낌이 올 텐데, 어쨌든 굉장히 작은 효과여서 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걸 재려면 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원자시계 정도의 정밀도가 있어야만 이제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그 특수상대성 그 효과와 일반상대성 효과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GPS라는 거죠. 이 GPS는 그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거의 머리 글자인데, 그 인공위성을 이렇게 많이 띄워서 이렇게 이 지구 상공에다가 이제 띄워서 이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이 지구상에서 알아내는 그런 장치죠. 근데 저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저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이 인공위성들에다가 시계를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밀한 이제 원자 시계를 이제 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인공위성이 이 시계가 지금 몇 시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그럼 내가 지상에 이제 여기 지구상에 있으면 적어도 4군데에서부터 그 인공위성으로부터 이 시간 신호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내 시간과 위치를 이제 알아낼 수 있죠. 4개가 필요한 이유가, 내가 이 위치가 이제 3개의 변수가 있고 시간이 1개의 변수 있으니까 적어도 4군데서 받으면 내 위치를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건데, 보통은 이제 그거보단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GPS 시스템이라는 게 내가 지구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동시에 4개 이상의 위성이 보여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인공위성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런 거 다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최적화한 게 뭐냐 하면,
이 하루에 2바퀴 돌도록 하고 그 24개를 이렇게 서로 이제 그 6개의 면에 한 면에 4개씩 이렇게 돌리면 내가 지구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동시에 4군데 이상에서 신호를 받아서 내 위치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 이 시간으로부터 이 위치를 알아내려다 보니까 그 시간 곱하기 이 빛의 속력이 이제 거리가 되죠. 그러면 그 1나노세컨드 시간이 거리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나노세컨드라고 하는 것이 그 10의 마이너스 9승 초인데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이니까 1나노세컨드면 빛이 어떻게 되죠? 30cm를 가는 거네요. 그러면 내 저 시계가 1나노세컨드의 오차가 있으면 30cm의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시계의 정밀성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그 뭐 센티미터 단위로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야, 원자시계는 그렇지만 이 특수상대성 효과와 일반상대성 효과가 그거보다 작으냐 이걸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인공위성이 그 높은 궤도에서 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지구에 대해서 거의 4km/s로 움직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 특수상대성 효과, 그러니까 시간 팽창 효과가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봤더니 이 하루에 7.1 마이크로세컨드만큼 시계가 느려집니다. 하루에 7.1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가 30cm인데 마이크로세컨드면 그거의 1000배니까 하루 지나면 3km의 오차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 다 보정해야 됩니다. 자, 일반 상대성에 의한 효과는 얼마나 되냐? 이거는 이제 고도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만큼 고도가 높아지면은 그 지상에 있는 시계보다 빨리 가게 된다 그랬죠. 지구에 가까우면 느리게 간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빨라지냐면 하루에 이 45.7 마이크로세컨드씩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인공위성이 빠르게 움직여서 생긴 이 특수상대성 효과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일반상대성 효과도 보정이 더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해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PS 시스템 운영할 때는 매일같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저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를 이 지상에 있는 이 관측소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성에서 시간을 정보를 보낼 때 이 두 효과를 보정을 해서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시간과 맞도록 이 보정을 해서 시간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GPS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특수상대성 효과와 일반상대성 효과를 제대로 적용을 해야만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사실은 이런 효과가 작은 것 같지만 쓰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일반 상대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에 따르면 결국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진다 라는 거고, 그렇게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시간과 거리가 위치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휠러가 했던 이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중력, 그러니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휘어져 있어서, 그럼 휘어진 시공간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의 그 나름대로 최단 거리를 따라 이제 움직이는 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이제 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휘어졌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그래서 이걸 다루는 이제 수학이 미분기하기라는 거고, 그런 걸 하려면 뭐 매트릭이라는 걸 시공간에 도입하고 그 매트릭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보면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알고 있는 중력 포텐셜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 그걸로부터 이 매트릭을 미분해서 나오는 이음이라는 건 중력장이 되고, 이 곡률 한 번 더 미분해서 나오는 곡률이 사실은 이게 이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조력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턴 중력하고 비교를 해보면 뉴턴 중력에서는 이제 물체가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에 의해서 이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중력은 이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의해서 이 주변의 시공간이 이제 휘어지는데 그 물질의 뭐에 의해서 휘어지냐면 단순히 질량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는 걸로 주어져서 이 에너지와 운동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력을 작용하고 그 효과는 이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그 휘어진 시공간을 반영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게 마치 이 뉴턴 중력에서 보면 이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통 우리가 중력을 느낀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이제 무게를 느끼죠. 무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무게라고 하는 건 이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상대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이 자유낙하 좌표계를 쓰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건물을 밖으로 뛰어내리면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없앨 수 있는데 그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느냐? 이제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결국 이 기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없앨 수는 없는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물질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건 이제 이 기조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게를 느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중력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체 이런 거는 전자기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도 전자기력이 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무게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를 자유낙하하지 못하게 작용하는 전자기력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이 무엇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중력 이론인가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이 중력의 여러 가지 측면, 뭐 일반 상대성이 주는 결과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기조력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기조력은 이 중력장의 차이가 이제 만드는 것이었죠. 근데 이건 꼭 일반 상대성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뉴턴 중력에서도 이미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달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이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해보니까 바로 그 물질의 존재가 이제 기조력으로 연결이 되더라. 물론 그 기조력 위에 한 번 더 가면 이제 중력장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중력 포텐셜이라는 것도 존재해서 우리가 시간이 가고 거리가 가고 하는 거는 다 이 중력 포텐셜로 주어지니까 이제 그 효과는 이제 이 기조력을 두 번쯤 적분해야 되는 이제 그런 효과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 기조력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구나.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 중력장에 비해서 작은 효과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평소에 느끼고 사는 게 결국 이 달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인데, 근데 사실 달이 지구를 잡아당긴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구 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달이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끼고 사느냐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되죠? 예, 못 느낀다. 왜 못 느끼죠? 예,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이제 중력을 작용하는데 그 지구가 서로 돌고 있죠. 돌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낙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등가 원리 배웠죠. 자유낙하를 하면 중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달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중력, 우리는 지구하고 같이 달에게 자유낙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얘기했지만 그 기조력을 없앨 수는 없다 그랬죠. 자유낙하를 해도. 근데 그 기조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엘리베이터의 경우에서도 살펴봤듯이 자유낙하를 해도, 자, 그 자유낙하는 결국 질량 중심의 자유낙하,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달로 자유낙하를 해도 이 질량 중심의 자유낙하,
그 고크기록의 가속도로 자유낙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 지구에서도 달에 조금 더 가까운 데하고 먼 데가 있죠. 그럼 거기는 이 자유낙하가 완벽하게 그 중력을 다 못 없앤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생기죠. 그럼 그 차이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까운 쪽은 달 쪽으로 끌려갈 거고 그쪽으로 중력장이 남을 거고 먼 쪽은 어떻게 되죠? 예, 여기는 실제 작용하는 중력보다 더 빠르게 자유낙하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아래로는 이제 이 안쪽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남은 이제 이 기조력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기조력이 지구를 이렇게 실제로 힘을 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딱딱한 바위 덩어리나 흙, 이 지구 자체는 아무래도 단단하니까 이제 저 힘을 받더라도 변형이 조금밖에 안 생기겠죠. 근데 이 대양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이 크게 나겠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 물이 끌려와서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달 방향으로 해서 이 달의 방향과 그 반대편 방향으로 물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밀물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구는 이 자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밀물이 일어나는 데가 계속 바뀌겠죠. 그럼 이게 지구가 한 바퀴 돌면 여기 한번 오고 여기 한번 올 테니까 이 하루에 이제 2번 이제 밀물이가 있고 썰물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주기가 정확하게 24시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달 자체가 또 지구랑 돌고 있으니까 약간 24시간보다 짧은 시간 주기로 이렇게 이 밀물 썰물이 2번씩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 달의 기조력이 지구에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죠. 그럼 반대도 있겠죠. 그럼 지구도 달에 뭔가 이렇게 기조력을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구는 달보다 훨씬 덩치가 크죠. 질량으로 따지면 한 80배 됩니다. 그럼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달에는 물이 없어서 이제 밀물 썰물은 안 나오는데 대신에 아예 이 기조력 때문에 이 달 자체가 이 영향을 받아서 이 달은 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맞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전 주기보다 자전 주기가 빨리 돌면 이 기조력이 마찰력처럼 작용을 해서 자전 주기를 계속 늦춰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을 거쳐서 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맞춰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달을 봐도 항상 같은 면을 보게 돼 있다. 왜냐하면 돌면서 자전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의 뒷면을 못 보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초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 자체도 자전이, 그러니까 아예 영향을 안 받진 않죠. 그래서 서서히 느려집니다. 이게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고 달의 자전은 이제 고정이 됐지만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는 효과는 또 결국 전체적으로 지구의 이 가군동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럼 지구와 달 전체의 개는 가군동량이 보존돼야죠. 이건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봤자 다 내력의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그 효과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달은 또 지구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은 이 기조력에 의해서 조금씩 느려져서 하루가 계속 길어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달은 지구로부터 이제 조금씩 더 멀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효과가 워낙 작아서 이 단기간에 무슨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달과 지구의 기조력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조력이 우리가 크게 보이는 거는 지구라는 이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를 들어 내 몸에 작용하는 기조력 이런 건 뭐 너무 작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구가 작용하는, 내 몸에 작용하는 기조력의 크기 이런 거 거의 이제 무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지구가 아니라 이제 이 뒤에서 다룰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홀의 지평선 근처에 가면 이 기조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지느냐?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기조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가 그 거리에 비례하겠죠, 당연히. 거리가 1m라 그래도 이런 10의 구승 G가 이제 중력 가속도 어마어마한 이
가속도를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블랙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이 위아래로는 늘어나고 이 좌우로는 압축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무난히 떨어지지만 결국 이제 납작 눌리고 잡아당겨져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럼 뉴턴의 중력 이론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이 중력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커졌을 때일 겁니다. 그럼 그 커지는 상황은 언제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제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슈바르츠-실트 시공간이라는 걸 이제 배워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굉장히 특별한 시공간은 아니고, 사실은 이 구형 물체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중력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 천체들 보면 다 모양이 구형이죠. 지구도 거의 완벽한 구형이고 이 태양도 거의 완벽한 구형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물체는 왜 다 구형이냐? 근데 그거보다 작은 물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물체는 대부분 구형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구형이 되는, 이제 큰 물체가 구형이 되는 이유는 중력의 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물체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다 전자기력인데, 보통은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훨씬 큰 힘이기 때문에 그 전자기력에 의해서 형태가 유지되죠. 그런데 중력이라고 하는 건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상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력은 양전기, 음전기가 있어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먼 범위까지 작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력은 상쇄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커져서 이제 달 정도, 지구 정도가 되면 중력이 어마어마해져서, 그 중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보니까 최대한 에너지가 작은 상태를 만들려면 물체가 구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주 큰 천체들은 다 이 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구형인 물체에 의한 중력 같은 경우에 뉴턴 중력 우리가 쉽게 구하죠. 그래서 이 중력장이 이제 R 제곱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은 R분의 1로 떨어진다.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문제를 내가 그 일반 상대성에 나오는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가지고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답을 구한 게 바로 이 슈바르츠-실트 매트릭이라는 거고, 그 슈바르츠-실트 매트릭이 주는 그 시공간을 이제 슈바르츠-실트 시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답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을 봐도 뭐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 이 매트릭이 뭐 하는 건가 이제 싶을 텐데, 이제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요 앞에 이제 시간 요 좌표기 앞에 있는 요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지름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서부터 반지름이 대략 R 되는 곳에 이 시간이 어떻게 갈 건가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거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지름 좌표가 그대로 반지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달라지죠. 반지름에 따라서. 그래서 적분을 해서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잘 보시면 R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A라는 이제 상수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요 A라는 상수가 그러니까 뉴턴 중력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를 이렇게 해보면 요 A라는 장수가 뉴턴 상수 곱하기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C 제곱이 돼서 이 결국은 그러니까 구형 물체인데 그 구형 물체의 질량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 어떤 거리에 해당하는 양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이 태양 질량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구형 물체의 질량이 태양 정도 된다 그러면 요 A라는 것이 이 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질량에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거리가 요 A라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게 뉴턴 중력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보면 결국 요게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요 결과가 이제 이 중력 포텐셜을 주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중력이 크냐, 그러니까 세냐 작으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요 값이 1보다 그러니까 1에 근접하느냐, 1보다 굉장히 작으냐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태양 같으면 요게 3km인데 우리가 태양 근처에 3km까지 갈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태양의 크기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죠? 태양의 반지름, 이거 지구 반지름이 6,400km고 태양은 그거의 100배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64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3km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내가 아무리 태양 근처에 가도 결국은 저 중력이 강해지는 거 전에 태양을 먼저 만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 공식은 이제 못 쓰니까 이제 지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적용해 보면 지구는 태양보다 이 값이 훨씬 더 적죠. 예, 지구의 경우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어떻게 되더라? 센티미터 정도 될 겁니다. 1cm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이 강한 중력이 되려면 결국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의 크기가 여기서 계산한 요 길이, 요 거리, 그러니까 이 RS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 그럽니다. 아까 태양 질량일 경우에 3km라 그랬죠. 그거보다 작으면 굉장히 중력이 강해져서 이상한 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태양이 블랙홀이 되려면 태양의 크기가 3km보다 작아야 된다는데 반지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의문이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효과를 이렇게 확인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성 궤도의 쇄차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성 같은 게 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이 타원 궤도도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관찰해 보면 이 타원 궤도가 사실은 이 일정한 타원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조금씩 회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궤도 자체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궤도의 쇄차 운동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왜 생기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하고 행성만 존재하면 이 타원 궤도가 돌아가지 않고 일정하게 도는데 그거 말고 결국 주변에 다른 행성들도 돌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마 이제 질량이 큰 목성,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데 행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요 궤도가 돕니다. 근데 이 19세기에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주변 행성 때문에 이게 얼마나 돌아갈 건가. 그리고 그때 이미 티코 브라헤, 그다음에 뉴턴의 이 시대 이후에 이미 200~300년 지난 시기잖아요. 그럼 그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망원경 가지고 정밀 관측을 해놨겠죠. 그래서 이게 얼만큼 돌아간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게 왜 돌아가야 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다 맞춰냈어요. 이게 엄청난 계산 능력과 관찰 능력이죠. 근데 다른 행성들은 다 맞는데 이 제일 태양 쪽에 가까이 있는 이 수성은 관측 결과하고 계산 결과하고 조금 오차가 나더라. 근데 얼마나 오차가 나냐면 이게 이제 계산을 잘 해보면 100년 동안 돌면 궤도가 574초입니다.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게 1도, 각도 1도에 3600분의 1이니까 저 574초면 대략 6분의 1도를 돌아간다는 거죠. 100년에. 이런 거 관측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다른 행성들의 효과를 다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대략 그걸 가지고 이 530초는 이제 해결이 되는데 한 43초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이 관측 오차보다 계산 오차 이런 거 다 이런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설명이 안 돼서, 그래서 19세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 안쪽에 너무 태양하고 가까워서 우리가 관측을 여직 못한 새로운 행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심지어 그 행성에 이름도 붙이고 막 그걸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차이는 이 수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의 중력에 의한 일반 상대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 중력 효과에 추가해서 이 일반 상대성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효과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일반 상대성이 이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일반 상대성에 대한 강력한 이 증거로 이제 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블랙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르츠 실트 시공간을 다루면서 이 물체의 크기가
그 물체의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보다 작으면 블랙홀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블랙홀이 생기면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지평선, 그러니까 그 중력이 굉장히 세져서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지점이 생긴다. 그게 이제 바로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도 뭔가 이 질량이 이제 굉장히 이 작은 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상현상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던 분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탈출 못하는 천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빛이 못 나오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천체인데, 그거는 그때 당시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탈출 속력이 이 빛의 속력보다 더 이제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빛은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조건이 놀랍게도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하고 이제 맞아 떨어졌어요. 이건 약간 얻어 걸린 거라고 봐야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본 그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보다 물체의 크기가 작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게 빛이라고 하는 게 전자기파라는 게 밝혀지고, 나중에 그 전자기파는 이제 질량이 없는 것처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력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잊혀버리고 있었는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슈바르츠 실트 해가 발견이 되면서 그 슈바르츠 실트 이 해를 보니까 진짜로 물체의 크기가 이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보다 작으면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생기고, 예를 들어 물체가 그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못 나오더라. 그러니까 들어간 거는 심지어 빛도 못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던 빛도 밖으로는 절대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발견을 하고서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저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저런 일이 되려면 태양 정도 질량이 태양의 그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인 3km보다 더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물질이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그럼 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반지름이 3km가 되면 거의 그 핵의 질량,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는 이 핵이 가진 그 정도 질량이 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물질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태양도 안 그렇고 별도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저런 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관심을 끊었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그 1930년대 이때 오면은 이 양자역학도 생기고 등등을 하면서 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빛을 내고 그것이 살고 어떻게 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별이 다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나면 죽을 텐데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중력 때문에 별이 결국 수축하는데 이 수축을 이제 막아줄 방법이 질량이 너무 크면 그런 방법이 없더라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질량이 컸던 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크기가 나중에 저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보다 더 작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저런 게 진짜로 있을지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70년대부터 야금야금 이제 증거가 나왔다가 1990년대, 그다음에 21세기로 오면서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이제 블랙홀은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던 거죠. 그래서 저 블랙홀도 여러 가지 이제 질량 크기로 관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 별 정도의 블랙홀은 대부분 이 별이 이제 이 중력 붕괴를 해서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태양 정도는 그 정도에 못 가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이 백색 외성이라는 게 되고 끝납니다. 이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별들은 이 중성자 별이라는 게 돼서 끝나고,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은 결국 이 중력 붕괴가 일어나서 블랙홀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블랙홀이 되면 이렇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생겨서 그걸 이제 넘어가면 못 빠져나오고, 사실은 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예측인데,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뭐 그냥 여러 가지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그 별 질량 정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굉장히 거대한 질량을 가진 이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도 훨씬 그럼 작은 질량의 블랙홀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가능성으로 제시는 되고 있는데 관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질량의 블랙홀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홀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2020년도에 이 블랙홀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 얘기도 좀 보태 보겠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이 거의 일반 상대성의 등장, 이게 이제 1915년에 있었는데, 이 블랙홀 얘기는 결국 슈바르츠-실트 시공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그 슈바르츠-실트가 그 해를 찾아낸 게 거의 곧바로 1915년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자마자 찾아낸 거죠.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넘게 지나서 이제서야 이제 이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진 건데, 이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블랙홀의 존재라는 것이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한 사람은 로저 펜로우즈라고, 그러니까 이 블랙홀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항상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제 분에게 주어졌고, 나머지 두 분은 이 우리 은하 중심부에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라는 걸 관측을 통해서 확인한 공로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이 우리 은하 중심부에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 걸 그럼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런 건데, 우리 은하 중심부에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 지역은 별만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별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각종 먼지들이 많아서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을 보는 망원경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먼지를 잘 투과하는 전자기파대, 그러니까 그게 이 전파 영역이 있고 이제 적외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봐서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파 망원경 가지고 이 우리 은하 중심부를 많이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력한 전파원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그쪽이 별자리로는 이제 사기타리우스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기타리우스 A 스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전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여기가 아마도 우리 은하의 이 중심부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던 데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관측을 이제 전파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적외선 망원경으로 이번에는 열심히 관측을 하면 적외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인 거죠. 근데 그 별들의 위치를 꾸준히 이제 관측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레이나르트 겐제라고 안드레아 게지라는 이 분들이 은하수 중심의 별들의 움직임을 이 적외선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몇 년 관측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궤도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별들의 궤도를 얻어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심부에 가장 근접하는 궤도를 도는 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찾아냈던 게, 여기 보면 별들 이제 번호가 붙어 있죠. S1부터 해서 S12, 14 이렇게. 근데 가장 근접하는 게 이제 S2인데, 이 S2의 완전한 궤도를 얻어냈어요. 이렇게 공전 궤도를 얻어내면 이 궤도의 반지름 구할 수 있고 주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케플러 법칙을 쓰면 요 안에, 그러니까 이 궤도를 돌게 만드는 질량을 이제 이 케플러 3법칙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질량을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는 질량이 요 크기 안에, 그러니까 가장 근접하는 거리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작은 데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걸로부터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이 태양 질량보다 한 260만 배 정도 되는 천체가 적어도 이 1200AU, 그러니까 1AU라고 하는 게 태양하고 이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보다는 훨씬 이제 큰 안에긴 하지만 그 안에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 천체가 이렇게 있으려면 결국 이게 블랙홀이 아니고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에 이제 블랙홀이 있다라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된다.
된 거죠. 근데 그 후에 물론 이제 더 관측이 더 나아져서 지금은 이거보다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30만 태양 질량 정도의 천체가 한 10분의 1, 그러니까 120 AU 안에, 이 정도면 거의 태양계 안에 있는 정도 되겠죠. 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이제 블랙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이 블랙홀보다 더 강력한 블랙홀을 가진 그 외부 은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유명한 것이 이 M87이라는 이 천체에 있는 이제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보다 거의 또 1000배 이상 이 질량이 더 이제 이 무거운 그 블랙홀인데, 이 M87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활동성 은하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활동성이 생긴 게 그 중심에 이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런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던 천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 과시광선 뭐 이런 거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은하 이 중심부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강력한 제트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정도 제트는 결국 이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이제 만드는 것일 거다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진을 이제 담아냅니다. 근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빛을 안 내보내니까 이 사진을 담다 그냥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사진에 담을 수 있으려면 결국 주변에 이제 물질들이 있어서, 그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게 빛이나 뭐 X선을 낼 수도 있고 전파를 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이 M87이라는 이 은하의 중심부를 이 전파 망원경으로 열심히 관측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 블랙홀 지평선의 모습을 이제 거의 거기에 근접하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의 일이죠. 그래서 이 지평선 근처에서 나오고 강력한 전파. 근데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뒤 차이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블랙홀 그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밖에 이렇게 이 링이 하나 형성되는데, 여기 이제 포톤링이라는 이제 띠가 생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이제 전파를 이제 관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큰 이제 한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멀리 있는 거에 이 작은 부분, 물론 작다 그래도 이 크기가 태양계 크기 정도는 될 테니까, 뭐 우리 스케일의 작은 건 아니지만 그게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찍어내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로 지구만한 이 망원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전파 망원경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 해상도를 얻으려면 이 안테나의 크기, 그러니까 망원경의 크기가 지구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약간 여기에 이제 이 트릭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트릭이 뭐냐면, 이 지구 곳곳에다가 이런 이제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이 망원경들 사이에 들어온 신호를 동시에 받아서 이 두 개의 이제 이 간섭계처럼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야만 저 정도의 해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 보이는 여러 개의 망원경을 써서 동시에 관측한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이제 이런 이미지를 얻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담은 최초의 블랙홀의 모습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웜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방정식인데,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이 국소적인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작은 영역, 그게 어떻게 된다라는 것만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공간이 어떻게 생겼다는 다 풀어봐야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전체 시공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는 이렇게 뭐 알지만 전체가 이제 이상하게 다른 독특한 위상 구조를 가진 시공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미 이제 자기
제자하고 같이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간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연결되는 거죠. 다른 쪽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시공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내가 요 공간에서 요 공간을 갈 때 이렇게 가는 방법 말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시공간도 가능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 떨어져 있는 데를 질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멀리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웜홀 구조라고 불렀는데, 그건 마치 이 사과 같은 데서 사과의 밖으로 가는 것보다 이 구멍을 통해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웜홀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럼 실제로 저게 이제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블랙홀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블랙홀이 일반 상대성,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이 해로선은 가능한데 실제로 우주에 존재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했는데,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한다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의 물질이 충분히 압축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블랙홀이 가능했는데, 웜홀인 경우에는 약간 더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굉장히 성질이 독특한 그런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성질이 독특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보통의 물질과 달리 이제 이 음의 압력을 가진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양의 압력을 크게 가진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불안정해서, 이 아인슈타인 로젠이 관련한 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구조가 다 이게 붕괴해 버린다, 이런 것들이 알려졌고, 그 후에 좀 안정된 웜홀들을 찾아내려고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소니라는 분이 찾아낸 이제 그 안정된 웜홀 같은 것도 있는데, 결국 이 경우에도 이 이상한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큰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러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저게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가능하냐, 이거는 여전히 이제 이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 뉴턴의 중력 이론을 대치해서 나온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 물질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그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휘어진 시공간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